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지킴이 미네랄바 올빼미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할 주제는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유의할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주로 이제 실수요자들이겠죠. 또는 무주택자인 자녀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항을 유의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자녀한테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 간 자금 대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증법 기본통칙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을 보면은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그래가지고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려오는 거를 소비 대차라고 그러거든요. 돈을 빌려온 거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설마 빌려줬겠어? 그냥 증여해줬겠지,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자금 출처로 소명할 경우에는 그거를 빌려준 걸로 보지 않고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죠. 실질적으로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국가 등이 패소한 조세 심판예나 판례 등을 감안해 보면은 실제로 금전 차용임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은 실무상 가족 간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배우자 간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차용증하고 이자 지급 내역이나 원금 상환 내역 등으로 봐서 다 입증이 된다. 그러면은 가족 간의 자금 대여도 다 자금 출처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좀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족 간에 자금 대여했을 때 명백하게 차용임이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증여세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니까 굉장히 증여세 부담이 크겠죠. 이자 과소 지급액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례 한번 봐볼까요? 자녀가 2022년 2월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때 주택의 매매가액이 8억입니다. 근데 돈이 얼마가 부족했느냐? 3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본인 자금 3억 원, 대출 2억 원, 합해서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아버지가 빌려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이걸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증여해줄 생각은 없었고 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차용증도 작성을 안 했고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상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할 때 차용증 작성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차용증 작성도 안 하고 이자 지급도 안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한 1년이나 2년 지나서 국세청에서 이 돈의 원천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는 아버지한테 빌려온 겁니다,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거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겁니다.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직계 존비속 간의 소비 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인정을 받으려면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차용증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도 안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빌려준 돈이 3억이잖아요. 이 3억 원을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여재산가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한 2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신고도 안 했겠죠.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800만 원이 붙고요. 또 지연납부 가산세까지 붙겠죠. 근데 증여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녀가 이거 팔고 갚을 거거든요. 갚을 거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증여받은 걸로 보니까 더 억울하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세청에서 이거 자금 출처 점검 나왔을 때 그때 차용증 소급 작성해도 되는 거 아니냐. 차용증은 날짜를 이제 적게 돼 있잖아요. 날짜를 이 자금 출처 점검 나왔을 때 주택 취득 일자로 소급해서 작성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가 다 추징이 됐습니다.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16년 3월에 자녀가 A주택을 취득했는데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 7억이었나 봐요. 근데 4억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아버지가 송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도 안 줬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이 많이 올라가지고 자녀가 12억에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았겠죠, 당연히. 이제 이 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9억이었으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일부 내고 그 남은 돈으로 B주택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 B주택의 취득자금 원천은 A주택의 양도대금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B주택 살 때 무슨 돈으로 샀느냐, 요걸 이제 밝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당연히 A주택의 양도대금으로 B주택의 취득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소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A주택 살 때 이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라. 근데 사실은 아버지한테 받은 게 4억이 있었잖아요. 요 4억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자마자 부랴부랴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고, 16년 3월자로 소급 작성하고, 돈이 조금 있었나 봐요. 이 돈이 있어가지고 이 4억 원을 아버지한테 반환을 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반환을 했던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반환을 했던지 이렇게 반환을 했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취득할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 안 했잖아요. 중간에 지금 원금 상환 내역도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과세당국은 이 4억 원을 빌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후에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거나 원금을 반환해도 이 4억 원을 증여받은 걸로 보는 거에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증여세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굉장히 많이 붙겠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에 말일로부터 3개월 지나기 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례는 지금 16년 6월까지는 신고를 했었어야 돼요. 그럼 16년 7월 1일부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데 1일 10만 분의 22씩 붙으니까 연으로 따지면 거의 10%씩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6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과세가 되니까 거의 5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한 50% 붙으니까 굉장히 이제 가산세가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용증도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차용증이 소급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작성했느냐?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공정증서를 우리가 보통 공증받는다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증받는데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 수수료 또 내기 싫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날짜가 다 찍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소급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이제 소급 작성한 건 아니니까 이게 돈을 빌렸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공정증서 작성이나 내용증명이 증여세 과세를 막기 위한, 피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이 돈을 진짜 빌렸다는 걸 인정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또는 이자로 또 지급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례 한번 봐볼게요. 2022년 12월에 자녀가 둔촌주공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생애 처음 주택으로 아마 당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약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2억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은 아마 대출로 조사를 했을 거고, 2025년 1월이 이제 둔촌주공 아파트 이제 잔금일이거든요. 이때 잔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2억을 추가로 송금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에 이 자녀가 아버지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이 소급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어요. 그냥 차용증만 작성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 보내준 4억 원을 빌려준 걸로 볼 거냐, 증여받은 걸로 볼 거냐. 과세당국은 이걸 증여받은 걸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차용증이 작성돼 있고 내용증명까지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용증이 소급 작성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나 이자 지급 내역 하나도 없다. 그러면 과세당국은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점검을 안 하면은 그냥 요 4억 원 자녀한테 주고 끝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세당국은 이걸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있어요. 원금 전액 4억에 대해서. 그럼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녀가 지금 당장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자라도 꼭 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야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가족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핵심은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은 원금을 분할해서 주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거나 원금 상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도 유의사항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차용 일자, 차용 금액, 상환 시기, 상환 방법, 이자 상환 방법,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 상환 방법과 이자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증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 공증이 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공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자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인 간의 이자를 세법에서 뭐라 부르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주는 자가 27.5%를 원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줄 때 원래 27.5%를 떼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분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과소 지급 시 증여세 과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모가 자녀한테 자금을 대여해주고 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자를 도대체 몇 프로를 줘야 되는 거냐? 과연 이제 그 이자 지급이 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급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증법에 보면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어요. 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뭐냐?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그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대부분 이자를 안 받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낮은 이자율로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랬을 때 상증법에서 정한 이자율의 시가가 있는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은 그 낮은 이자로 빌려줘서 자녀가 얻은 그 이익만큼은 증여받은 걸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단, 국가가 사인 간의 이제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강제적으로 규율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 과소 지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은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일정 금액이 얼마냐?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는 점, 이것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적정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현재 상증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자를 하나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은 대출 금액의 4.6%를 곱한 금액이 요게 이제 이자 과소 지급액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자를 시가보다 낮게 받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 대출 원금 곱하기 4.6%. 이게 상증법상 이제 이자의 시가가 되겠죠. 여기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 상당액, 요걸 차감해주면은 이게 이자 과소 지급액이 되겠죠. 요게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상증법상 이자의 시가가 4.6%니까 4.6%를 지급해야 이제 이자 과소 지급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연간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걸 활용해서 이자율을 4.6%보다 낮은 이율로 지급해도 증여세 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4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이제 증여세를 안 내게 하려면은 이자 과소 지급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적정 이자율을 몇 프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건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4억 원 곱하기 이자율의 시가가 4.6%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4.6% 마이너스 계약서상의 이자율. 이거 이제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X라고 해볼게요. 요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X값이 2.1%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2.1%를 넣어서 이제 이자 과소 지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4억 원 곱하기 4.6% 마이너스 2.2%. 2.1%보다 약간 커야 되니까 2.2%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과소 지급액이 9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간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자 과소 지급액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년 960만 원의 이자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은 부모 자식 간 또는 배우자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국세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고 있으면은 정상적인 금전 소비 대차 거래로 인정을 해준다. 만약에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적정 이자율은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거냐? 상증법상 이자의 시가는 4.6%지만은 차용 금액에다가 4.6% 마이너스 X% 해가지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안 넘으면, 즉 이자 과소 지급액이 1,000만 원을 안 넘으면은 증여세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이자율만큼만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자를 받는 분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내용까지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